우리의 이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메모리를 만들어 줄래? 이런 요구들을 점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공짜로 안 하겠죠. 몇백억 달러 줄게. 만들어줘. 우리 버전을 만들어줘. 이걸 누구한테 요구할 거냐면 메모리 메이커들한테, 삼성과 닉스한테 요구할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메모리 업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초유의 사태가 되고 있다. 메모리 메이커들의 건곤일척 승부가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은 좀 굉장히 유명하고 바쁘신 분을 뭐 요즘 반도체가 너무 여기저기 너무 핫하잖아요. 예. 최근에는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가 너무 실적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심지어 삼성 같은 경우에 노조랑 야 우리 성과금 이만큼 줘야 돼. 네. 그래서 싸우고 있기도 한데 네. 관련해서 최근 어쨌든 반도체가 너무 핫하고 최근 기사는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러면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과연 메모리 반도체를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 그게 저희 주가랑 또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이었죠. 그 구글에서 터보 퀀트라고 하는 기술을 발표하면서 아 이게 굉장히 메모리를 적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아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꺾이는 건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아, 저도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기술이라는데 상용적인 기술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쵸. 약간 이론적인 뭐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진짜 전문가 아니면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가 우리 삼성닉스 가는 길을 막으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성균관대 권석준 교수님을 모셔서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가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한번 정말 바쁘신 분인데 한번 모셔서 그렇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이 기술 자체를 사실 기사 정도로 접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좀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요약해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저는 이런 메모리 아키텍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데 그냥 기본적인 먼저 아주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말씀 먼저 드리면은 요즘에 이 AI 쪽의 시장이 예전에는 좀 큰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누가 더 큰 파라미터를 쓰냐, 누가 더 강력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쓰냐 이런 축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에 들어와서 뭐 최근이라고 해봐야 한 작년 정도부터인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모델 큰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사용자들의 프롬프트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생성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즉 추론의 단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트레이닝과 추론의 시대가 됐는데 추론 쪽으로 점점 이제 이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젠소나 같은 뭐 이 아주 이 업계의 아주 대표적인 아이콘들도 요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주로 큰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데 많은 자원을 썼지만 이제는 추론 시장 자체가 10배 혹은 100배까지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추론으로 가는 건 이제 다들 이해를 하고 있고 뭐 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다들 납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메모리의 병목 지점이 훨씬 더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추론을 한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뭔가 입력을 해요. AI 차한테 뭐 챗 GPT나 이런 데다가 저희가 무슨 입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메모리가 병목이 되는 지점이 점점 생기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사용자의 이 프롬프트가 너무 길어서 혹은 당신이 지금 업로드한 PDF 파일이 너무 커서 토큰의 허용량을 넘어가서 맞습니다. 생성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걸 뱉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생성을 하긴 하는데 엄청나게 느려요. 맞아요. 심지어는 분명히 같은 대화 맥락인데 얘가 까먹어요. 무슨 질문하셨죠? 뭐 이런 때도 있어요. 이런 공통적인 문제가 다 지금 말씀드린 메모리 병목 현상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메모리를 병목이라는 게 그 무슨 뜻이냐? GPU 같은 이런 코어는 여전히 굉장히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는데 그 코어가 지금 칼질을 해야 하는 데이터를 가져다 주는 메모리가 지금 사실 너무 느리다. 그렇게 HBM 쓰고 뭐 대역폭 늘리고 용량 늘리고 해도 여전히 느리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럼 트럭에다가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요리사한테 빨리 갖다 주는 개념이었다면 트럭에다가 푸시맨을 또 붙여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음식을 1톤 실었던 것을 뭐 5톤 실을 수 있지 않을까? 10톤 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압축을 하면 어떨까? 그게 라고 압축. 하는 개념이 일단 압축이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당근을 어차피 다 넣어줘야 되는데 당근에서 우리가 어차피 이 뿌리는 안 먹잖아. 그렇죠. 이 이파리 보면 안 먹잖아. 미리 다듬어요.
쓸데없는 것도. 네, 다듬어요. 이러면 더 또 잘 또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어차피 당근은 저 요리사들이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볶은 당근만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미리 볶아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럭의 제한 속도를 좀 더 풀면 좋지 않을까? 120km 가는데 뭐 150km로 갈 수 있게 되는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온갖 아이디어가 지금 다 모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구글의 터보 컨트는 그 중에서도 1톤짜리를 5톤으로 좀 압축해 보자. 와. 속도를 좀 더 높여보자. 요게 지금 이제 합쳐져서 메모리의 병목 현상을 확 줄여보자. 네. 라는 쪽으로 이게 지금 이제 나왔던 건데요. 사실은 뭐 구글의 이 아이디어가 첫 번째 아이디어는 아니었어요. 네. 뭐 이렇게 메모리를 뭐 압축을 해보자. 그리고 좀 다듬어 보자. 이런 생각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생각인데. 우리가 네. 흔히 저기 컴퓨터에서 예를 들면 용량이 큰 것들은 이렇게 압축을 하게 그렇죠. 되면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이미지도 사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엄청나게 고화질 이미지를 찍었는데 네. 그걸 우리가 만약에 핸드폰에서 뭐 전송한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막 데이터 통신 요금 막 올라가고 막.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JPEG로 만약에 합축하면 맞아요. 네. 사람이 보기엔 똑같은 이미지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컴퓨터가 보기에는 물론 레졸루션이 달라지지만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알고리즘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이 썼던 이 터보 컨트라는 것은 조금 더 수학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제 아름답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뭐 무식하게 압축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MP3처럼 압축을 한다. 이런 개념을 넘어가서요. 네. 네. 뭔가 수학적 변환을 몇 번 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여기서 특히 주목해서 들으시면 좋을 만한 키워드가 바로 KV 캐시라는 겁니다. KV 캐시요? KV 캐시라는 것은 결국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어떤 입력창에다가 무슨 프롬프트를 해요. 네.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결국 쪼개야 되거든요. 네. 컴퓨터가 읽어드리려 그러면은 그렇죠. AI가 읽어드리려 그러면은 네. 그러면 쪼갤 때마다 keep 값과 그다음 value 값이라고 해서 K와 V라는 값이 나와요. 근데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보통은 이제 K value 하나, 그러니까 토큰 하나당 K 하나, V 하나가 하나의 쌍으로 나옵니다. 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K가 그냥 스칼라 값이 아니고요. 스칼라 값이니까 갑자기 좀 머리에 쥐가 나실 텐데. 맞습니다. 벡터하고 스칼라는 구분하시면 되는 좋은데 스칼라는 그냥 숫자 덩어리입니다. 숫자 덩어리. 벡터는 숫자의 나열체예요. 숫자의 나열체. 무슨 쭉 뭐가 나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K가 한 길이가 한 1024 정도 되는 벡터가 나와요. 네. V도 1024 정도 되는 벡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 벡터의 숫자를 컴퓨터가 읽어들을 수 있는 디지털 시그널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결국 이 토큰 하나 할 때 대략적으로 4K 바이트 정도가 나옵니다. 네. 4K. 반정밀도 기준으로 FP 16비트 기준으로. 네. 그럼 이제 저희가 토큰 하나만 쓸 수는 없잖아요. 네. 해리포터 같은 장편 소설 하나가 네. 이런 토큰의 양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한 120GB 정도 됩니다. 120GB요? 네.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여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발 큰 용량의 PDF나 이미지 파일을 바로 장에다가 붙이지 마십시오. 네. 그럼 거기에서 이미 토큰의 양을 다 잡아먹어요. 그렇지만 굳이 하시고 싶으면 PDF 말고 그냥 메모장에다가 텍스트로 붙인 걸 올리세요. 그리고 이미지도 그냥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면 좋으니까 좀 약간 해상도 낮춘 이미지. 심지어는 이미지가 너무 크다 생각하시면 이미지에 그냥 묘사만 하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우산을 들고 있어. 이런 정도만 하셔도 네. 웬만한 정보는 다 뽑아내실 수 있어요. 큰 파일이 올라갈수록 토큰을 많이 쓰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KV 캐시라는 게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추론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네. 일단은 입력을 해서 네. 이 입력한 값이 이 AI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델하고 하고 비교를 해봐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결국 이 LMM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LMM은 더 원료로 올라가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네.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은 또 원료로 올라가면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그쵸. 하고 있고 이제는 뭐 다들 상식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인공신경망은 여러 개의 레이어가 중첩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네. 이 레이어를 통과할 때마다 KV 캐시가 하나씩 생겨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라마 70B 같은 모델들은 레이어가 80개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또 곱하기 80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토큰은 아까 제가 한 개만 쓴 적 안다 그랬잖아요. 보통 이제 막 좀 꽤 좀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개발자, 코딩 하시는 분들은 10,000개, 100,000개 금방 쓰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막 수십 기가, 뭐 수기가는 금방 쓰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때인데 이것을 이제 저희가 보통 GPU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네. GPU를 가지고 계산할 때 GPU는 코어고 사실 GPU에 달려있는 HBM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죠. 이 HBM은 일종의 큰 그릇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그릇에 이미 이 모델에 이미 학습이 돼 있는 신경망 가중치가 차지하는 요 벡터 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비중을 차지해요. 이것도 한 120기가 정도 차지해요. 그러면 H100 같은 경우가 보통 80기가 정도거든요. HBM이. 80기가로
못 채워요 이걸. 채울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2장. 그래야지 160기가 되니까. 예. 그래서 모델이 차지하고 있었던 120기가를 올리면 40기가밖에 안 남아요. 예. 그러네. 여기에다가 제가 만약에 뭐 한 60기가 정도 되는 뭔가를 올린다. 네. 그럼 40기가가 또 못 채우잖아요. 그러면 또 한 장을 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큰 토큰을 제가 입력을 할 때마다 나도 알게 모르게 저 클라우드 어딘가에 GPU를 더 많이 쓰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뭔가 연산을 더 많이 하나 보다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연산은 별로 많이 쓰지 않고 네. 그 GPU에 달려있는 HBM을 많이 쓰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냥 데이터를 끌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2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입력을 해서 이 신경망에 갇혀져 있었던 모델이 이것을 자기의 모델과 비교를 해서 쪼개는 요 연산이 저희가 이것을 전 단계 혹은 프리필이라고 합니다. 미리 채운다. 지금 아까 채운다 그러셨잖아요. 말 그대로 정말 프리입니다. 채우고 나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뭔가를 입력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의 요구사항은 다 이해를 했어. 근데 이제 끌어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걸 저희는 디코드라고 합니다. 디코드. 네. 사실 이거는 오토 엔코더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훨씬 쉬운데요. 깔때기를 좁혔다가 다시 깔때기를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깔때기를 좁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모델하고 비교하는 작업. 그다음에 깔때기를 확장하는 게 이제 생성을 하는 작업인데 네. 요 디코드가 유난히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유난히 느려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여기서 좀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만한 것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코어를 담당하는 부분과 메모리를 담당하는 영역이 서로 숙제를 미루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해. 이런 식으로 좀 숙제를 미루고 있는 건데 네. 프리필 단계는 저희가 보통은 얘기를 할 때 이 아리스메틱 인텐시티라고 그래서 산술 연산 강도라는 얘기를 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것도 이 약어를 쓰면 AI가 돼요. 네. 아리스메틱 인텐시티가 그러네요. 되니까. 근데 이 프리필 단계의 연산은 아리스메틱 인텐시티가 이 하드웨어 고유의 리치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리치 포인트는 분자는 연산 양 그리고 분모는 뭐 이런 한 바이트당 한 시간당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이 정보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대역폭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드웨어가 정해지면은 요 리치 포인트는 정해지고 리치 포인트를 넘어간다 아리스메틱 인텐시티가 그러면은 컴퓨터한테 공을 넘기는 거예요. 컴퓨터 바운드가 됩니다. 이 연산이 느린 까닭은 컴퓨터가 못해서 그런 거야. 코어가 느려서 그런 거야. 그런데 만약에 AI가 이 아리스메틱 인텐시티가 리치 포인트보다 한참 아래다. 이건 메모리 바운드가 돼요. 이 연산이 느린 까닭 당신이 지금 이 엄청나게 이 정말 이 지연 시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코어 잘못이 아닙니다. 메모리 잘못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메모리 바운드보다는 컴퓨터 바운드 쪽으로 자꾸 가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추론 과정에서 이 AI가 리치 포인트에 접근한 적이 없었어요. 다 메모리 바운드. 그래서 이제 젠슨왕 같은 사람들은 이걸 못 견디니까 우리는 이렇게 코어는 잘 만드는데 저 메모리 만드는 애들이 메모리를 못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직접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 바운드를 점점 컴퓨터 바운드로 갖고 오되 리치 포인트 우리가 만든 이 GPU의 리치 포인트에 접근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근데 만약에 못 만들겠으면 답답하니까 내가 공을 차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GTC 3월에 있었죠. 엔비디아 GTC 2026에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GPU하고 HBM 조합만으로는 지금 이 메모리 바운드 현상, 특히 메모리 장벽 현상을 제대로 해결을 못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아예 D램 기반의 HBM이나 아니면은 GPU하고 연결되어 있는 D램을 거치지 않고 바로 훨씬 더 대역폭이 훨씬 더 강화된 예를 들어서 뭐 100테라바이트 퍼 세컨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엄청나게 높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 SRAM을 쓰겠다. 이건 되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사실 이미 업계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이 작년 말에 D램과 SRAM이 그렇게 많이 다른가요? 네, D램은 사실은 SRAM보다 훨씬 좀 느려요. 그런데 업계의 표준은 마치 D램으로 다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그렇게 알고 이유는 있죠. D램이 훨씬 원가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그렇구나. 공정 난도가 훨씬 낮아요. SRAM은 약간 슈퍼카 만드는 느낌이라면 D램은 약간 이제 양산용 자동차 만드는 느낌. 티코 막 이런 느낌이군요. 티코보다는 그것도 뭐 그랜저 정도라고. 그랜저. 예. 사실. 근데 이제 뭐 페라리 대 그랜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니면 뭐 거의 하여튼 거의 F1급의 슈퍼카와 그냥 일반적인 세단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램도 기술력은 좋아졌지만 근본적인 설계 아키텍처 그리고 하드웨어 작동 원리상 SRAM을 D램이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SRAM을 그동안 그러면 사람들이 안 쓴 건 아니에요. 어디에 썼냐면 이 코어에 가장 근접한 메모리로는 캐시 메모리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SRAM을 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만들 수 중요한 부분에. 그렇죠. 그 대신에
아주 일부만 썼으니까 네. 그래도 이 정도 용량 아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요리를 할 때 양념을 많이 넣지 않고 아주 살짝만 넣어서 네. 맛을 확 살리는 용도 네. 이 정도로 SRAM을 쓴 거죠. 근데 이 젠슨 왕은 이번 GTC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양념 조금만 써야 돼? 많이 많이 쓰자. 써. 그리고 아예 이 코어에다가 SRAM을 무진장 붙여버려. 그래서 이거를 엔비디아가 개발한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이 개념을 개발한 그럭이라는 스타트업을 작년에 20조를 주고 인수한 거죠. 네. 아직 인수가 다 딜이 끝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가 이제는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GPU 그리고 그럭이 만든 LPU 그리고 LPU 전용의 SRAM 그리고 GPU 전용의 HBM이 혼종이 됐어요. 네. 이렇게 한 까닭은 딱 하나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디코드 단계에서 메모리 바운드에서 잡혀 있는 이 속도를 최대한 자기네들이 설계한 요 하드웨어의 리치 포인트에 근접시켜서 딱 균형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일을 시켰을 때 아주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자는 어떤 거죠. 느낌이냐면 정말 이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셰프가 100명이나 있는 식당이 있는데 네. 식재료가 안 와. 아, 식재료가 안 와. 너무 느려. 너무 느려. 그러니까 이 몸값 비싼 이 셰프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칼질하고 싶고 요리를 만들고 싶은데 네. 식재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럭의 방법은 극단적이에요. 어차피 그럼 리치 포인트가 이렇게 높아서 문제라면 리치 포인트를 약간 낮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려면 흑백 요리사들 많이 해고해야 돼요. 그러네. 100명에서 한 10명이나 5명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 트럭의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해야 되고 그렇죠. 트럭에 담겨 있는 메모리를 훨씬 더 빠르게 해야 돼요. 이러면은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역사상 이 추론 역사상 드디어 메모리 바운드에서 컴퓨터 바운드로 넘어가는 포인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이 그럼 컴퓨터 바운드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터보 퀀트인 거예요. 터보 퀀트를 만들면은 메모리 바운드에서 그나마 좀 저 1에 가까운 굉장히 낮은 값이었던 것이 조금씩 올라가고 제가 흥미로운 숫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리치 포인트를 만약에 정말 엔비디아가 GTC 2026에서 이건 진짜 어디 미디어에서도 한 번도 못 들어보신 숫자이실 텐데 네. 보통은 이 GPU만 썼을 때의 이 리치 포인트 값은 수백 개 정도 됩니다. 수백 개. 한 뭐 300, 500, 600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GPU 그다음에 그러게 LPU, SRAM, HBM까지 다 합쳐서 하면은 리치 포인트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30, 심지어는 15까지도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요 아리스메틱 인텐서티에다가 구글의 터보 퀀트 그리고 이제 메모리 압축 기술 같은 거 하잖아요. 14까지 올라와요. 맞았죠.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딱 맞은 거예요. 흑백 요리사가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요리 계속. 끝나면 또 이 식재료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놀지 않아요. 메모리도 놀지 않고 코어도 놀지 않는 아주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디서 승부를 볼 수 있냐? 디코드, 즉 추론 진짜 소비자들이 느끼는 사용자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그 추론 단계에서 이걸 볼 수 있는데 저는 젠슨 왕이 정말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 사람이 이거를 모든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앤스로픽의 뭐 클로드나 그다음에 오픈 AI의 뭐 챗GPT 같은 네. 것들이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 되는데 네. 이제 아시겠는 것처럼 이제 요금제가 점점 분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무료 모델, 조금 중간 모델, 네. 그다음에 고급 모델, 그 중에서도 맥스가 완전히 풀려 있는 모델. 네. 네. 그러면서 이 젠슨 왕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부터 하이퍼스케일러들 잘 들어라. 너네들 모델 공급을 할 때 제일 비싼 모델들, 제일 좀 돈을 많이 쓰는 고객들 있지. 이 사람들이 30불짜리, 50불짜리 내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체감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계속 요금제를 유지할까?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그럼 체감을 하게끔 뭘 해주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거를 여기다 갖다 써라. 네. 이러면 지금 아리스메틱과 인텐서티와 네. 리치 포인트가 딱 만나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아마 성능의 체감이라는 걸 전혀 못 느낄 것이다. 날라다니는 느낌이 날 것이다. 그냥 뭐 바로바로 이렇게 그렇죠. 질문해도 바로 답이 그러면 이제 나오고 중간 노후도 바로바로 요금제는 나오고. 예전에 쓰던 그냥 GPU하고 HBM 조합으로 가라. 그러면 무료 요금자는 HBM GPU 요금제로 가되 여기에는 연산의 자원을 상대적으로 덜 배분해라.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입력은 비슷비슷하게 무료 요금제나 유료 요금제나 빨리빨리 좀 해석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추론에서 체감이 많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느려지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은 막 이미지 100장씩 올리는데도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데 왜 나는 이미지 10장만 올렸는데도 난리지? 네. 왜 PDF 하나 올렸는데도 벌써 토큰이 다 찼다 그러지? 체감이 되기 시작하고 그게 이 생산성의 격차를 벌리게 만드는 거예요. 일반 사용자들도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건 누구 들어라고 한 소리냐면 기업 특히 이 모델을 구독하는 엔터프라이즈 모델을 구독료를 쓰는 기업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렇겠죠. 개발자들이 10만 줄짜리 코드를 자기가 한꺼번에 지금 하고 싶은데 갑자기 10,000줄에서 끝나버려요. 네. 그럼 개발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이런 뭐 1000줄짜리, 2000줄짜리 코드를 여기 와서 하나의 다른 랭귀지로 포팅하고 싶은데 거기서 또 뭔가 하다가 중간에 끝나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다음에 계속 누르잖아요. 보통 뭐 응답이 멈췄습니다. 이 메시지가 나오면은 계속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잖아요. 네. 그게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토큰이 끝나면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요 리치 포인트가 딱 맞은 모델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메모리를 어딘가에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셨군요. 그 다음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을 훨씬 줄여주죠. 이게 저는 업계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저도 사실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가 모델을 쓰는데 네. 이게 느낌이 이거랑 비슷해요. 정말 빠르게 달리는 차를 타다가 갑자기 10km짜리 자전거를 타면 너무 느린 느낌. 네. 다시는 못 돌아가는 느낌. 네. 이쪽으로 자꾸 끌어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유료 모델,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들. 네. 그래서 이쪽으로 더 자원을 모으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지금 가장 큰 모델을 서비스를 하는 이런 뭐 엔트로픽이나 뭐 퍼플렉서티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모델 개발사들한테 메시지를 던진 거죠.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요 디코드 과정에서 승부수를 던진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구글의 터보 퀀트뿐만 아니라 이런 메모리를 압축하겠다, 뭐 이런 메모리를 양자화하겠다, 데이터를 프루닝하겠다, 뭐 잘라버리겠다. 아까 제가 당근 다듬는 그런 개념들은 결국 이 아리스메틱 인텐시티를 조금씩 요 앞에 단계로 좀 당겨오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구글이 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적용할 때는 아마 구글의 TPU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TPU에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 사실 이거는 이 웬만한 모델에는 지금 거의 지금 포팅이 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라마 같은 이런 라마 CPP 모델에 요게 들어가서 실제로 메모리가 압축되는 성능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네. 아직은 하드웨어까지는 안 갔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빠르면 1, 2년 안으로 하드웨어에 완전히 인테그레이시 될 거예요. 네. 근데 이 인테그레이시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메모리 압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메모리를 압축할 때 이것을 메모리에서 해주면 좋지 않겠나. 네. 근데 지금 하드웨어에서 압축한다는 거는 나 다시 얘기하면 어디 저 CPU나 GPU에 있는 코어의 일부분이 요 압축의 연산을 미리 담당해 주고 네. 그다음에 메모리의 로직 다이한테 명령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압축하게끔 만들었으니까 너네는 요거를 이런 식으로 보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제가 여기서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구글뿐만 아니라 메타, 아마존, 뭐 테슬라, 뭐 XI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PU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어차피 자꾸 이렇게 추론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그냥 에이전틱 AI나 피지컬 AI뿐만 아니라 점점 추론이 대세가 된다면 네.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 메모리 바운드 혹은 메모리 장벽의 효과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알고리즘들을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겠죠. 구글의 터보 콘텐츠는 신호탄일 뿐이에요.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구글이 이제 자사의 TPU를 만드는 데 있어서 TPU 코어는 우리가 설계할 테니 TPU에 적합한 메모리, 거기에 꼭 HBM이 아니어도 좋으니 네. 이것을 우리의 이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메모리를 만들어 줄래? SRAM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를 그렇죠. 뭐 SRAM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DRAM을 만들더라도 우리는 이 파워는 좀 많이 적게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LPDDR 만들 때 아니면은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RAM을 살짝 쓸 거야. 근데 SRAM하고 DRAM의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라고 어떤 이런 데이터 네트워크 규격 같은 것들을 정리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요구들을 점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공짜로 안 하겠죠. 그렇겠죠. 몇백억 달러 줄게. 만들어줘. 우리 버전을 만들어줘. 이걸 누구한테 요구할 거냐면 메모리 메이커들한테. 삼성 하이닉스. 삼성과 닉스한테 요구할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메모리 업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초유의 사태가 되고 있다. 오히려 호재라고 봐야 되겠네요. 호재일 수도 있죠. 이 기술적 수요, 요구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은 만족만 굉장히 시키면. 호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못 대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구글 버전의 메모리 따로 만들고 메타 버전의 메모리 따로 만들고 아마존 버전의 메모리 따로 만들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행 뭐 예를 들면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냥 같은 디램 만들면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시장에서 사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HBM부터 뭔가 이제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뭔가 우리 맞춰서 디램을 가잖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엔비디아가 갑자기 나는 여기에 코어가 있고 내가 요만큼을 이 HBM이라고 만들 수 있는 이 메모리한테 할당할 테니 너희는 여기에 정확하게 연결이 되게끔 패키징까지 해와. 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업체에서는 이제 디램만 만든다고 끝이 아니고 숙제가 더 생긴 거예요. 일단 메모리를 쌓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팽창하지 않게 패키징을 해줘야 되고 여기다가 이것의 메모리의 관제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로직 다이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서 대량으로 있는 데이터들을 코어에다가 보낼 수 있는 NV 링크하고의 규격까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까지 맞춰야 돼요. 벌써 골치가 아픈데 그나마 하이닉스는 이걸 잘했기 때문에 HBM에서 대박을 친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랑을 맞았고 뭐 엔비디아의 주력 파트너로 거의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삼성 입장에서도 봤을 때 그럼 이제 엔비디아의 요금은 맞춘다고 이제 끝이 아니겠구나. 네. 그렇겠죠. 구글이 이제 자사의 무슨 이상한 알고리즘을 들고 왔는데 네. 이걸 갑자기 자기네 뭐 보니까 구글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우리 너네한테 200억 달러어치의 물량을 매년 주문할 테니 네. 대신에 요 데이터 관제센터 역할하고 있는 로직 다이에서 내가 지금 얘기한 요 메모리 압축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업계에서 통용되는 알고리즘들은 여기서 이미 하드웨어 단계에서 끝나게 해줘. 처리도 안 된 당근 보내지 말라고. 다 다듬고 보내줘라. 네. 얼핏 들으니까 보통 우리가 TSMC는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전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주문 세상, 그렇죠. 여기는 대량 생산 이런 그렇죠. 건데 메모리도 그런 방식으로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느낌이 그래서 어떤 느낌이 그러냐면 메모리에서 파운드리를 그런 메모리 느낌이구나. 파운드리를 사실 말이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메모리 파운드리 개념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직 파운드리 개념처럼 완전히 그쪽으로 디벨롭이 되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메모리 단가가 너무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살짝 하이브리드아이제이션은 될 수 있어요. 융합은 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직 다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직하고 이제 기존의 디램 이 셀을 이어주는 게 있는데 디램은 그대로 가도 돼요. 그렇겠죠. 디램은 그냥 그대로 가도 돼요. 다만 이 로직 다이에서 훨씬 이제 좀 더 이 유저 맞춤형으로 뭔가를 바꿔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요 로직 다이하고 메모리 사이의 중간은 그래도 아무리 이 업체들이 제각각 알고리즘을 만들고 뭐 터보 컨트를 해달라느니 뭐 폴라 컨트를 해달라느니 뭐 키비를 해달라느니 여러 제각각의 뭐 이 연산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수학적 연산들은 있어요. 그렇겠죠. 행렬 연산, 행렬 압축 연산, 고유값 분해하는 거, 네. 뭐 아니면은 딱 필요한 것만 이 고유값 중에서도 일부러 압축하는 거, 뭐 아니면 정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2층에다 박아요. 1층은 그냥 디램, 디램. 2층은 무슨 알고리즘을 쓰든 거쳐가지 비슷한 않을 수 없는 수학적 연산을 지원하는 알고리즘 네. 특화 하드웨어.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스트로베리 온 케이크처럼 딸기를 하나씩 얹어줘요. 네. 그래서 이 고객사들이 원하는 것을 FPGA로 살짝 구현해 주는 거죠. 그 대신에 이러면 난도가 높아질 수밖에는 없어요. 네. 다만 파운드리까지는 안 가도 되고 근데 이렇게 된다면 메모리도 생각보다 꽤 아주 능력이 있는 수준의 요 FPGA 엔지니어들을 많이 채용해야 되고 네. 사실 로직 다이를 설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냥 로직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은 내가 뭐 저런 엔비디아 눈치를 봐야 되고 뭐 구글 눈치를 봐야 되고 하지만 네. 뭐 이렇게 이왕 된 거 메모리가 정말 이렇게 문제라면 메모리에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솔루션을 내면 우리가 더 주도를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0조짜리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우리는 어차피 GPU 안 써요. 우리는 TPU 써요. TPU에 바로 붙을 수 있는 메모리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TPU하고 메모리를 같이 코설계를 할 수 있어요. 네. 코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글하고 삼성이 그걸 같이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없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점점 이제 메모리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성격이. 이거를 메모리 업체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가 관건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아직은 갈 수도 없고 지금은 돈이 많이 벌리고 있지만 여전히 메모리는 싸고 많이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업체들은 그쪽으로 갈 거고요. 지금처럼 돈이 많이 벌릴 때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는 로직 다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패키징도 같이 하고 그리고 메모리의 근본적인 이 전송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사실상 하이퍼스케일러들하고 다리가 지금 약간 지금 떨어져 있었거든요. 절벽이 있었거든요. 이 절벽을 더 금방 건너갈 수 있는 무지개 다리를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조금씩 이제 직접적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의 직접적인 설계자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메모리 업체들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제 메모리 업체가 어떻게 보면은 분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메모리 메이커들의 건곤일척 승부가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이게 마치 뭐를 연상케 하냐면 저는 반도체 산업사도 많이 공부를 하는데요.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넘어가는 그 시점에 메모리 업계를 연상해요.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상 이제 인터넷 시대가 열렸고 그렇죠. 그다음에 모바일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통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모바일 폼팩터에 맞추려고 그러면 그전에는 그냥 PC나 기업용 서버에 적합한 메모리 폼팩터로는 안 됐었던 거예요. 네. 훨씬 더 가볍고 얇아야 되고 에너지를 좀 덜 먹는 그렇죠. 저야말로 LPDDR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일본의 메이커들은 그 상황에 적응을 못했어요. 뭔 소리냐. 무슨 요만한 피처폰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람들 대부분의 작업은 PC에 살 거야. 그렇다. 뭐 그때는 그렇게 판단했을 그렇게 수 있죠. 판단했었죠. 네. 뭐 우리나라의 어떤 통신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통신사는 이 자체적인 핸드폰도 가지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2000년대 중후반에 정말 제일 잘 나가는 피처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모.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다른 이니셜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렇게 잘 나가는 피처폰과 그렇게 좋은 통신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기업 이제 주요 임원들을 모으고 나서 네. 야 어떻게 될 거 아니야 그때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피처폰으로도 사람들이 충분히 일을 하는데 무지 저런 뭐 스마트폰 저게 머리 됩니까? 10년 후에도 한 사용자의 5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네. 했지만 10년이 뭡니까? 5년 후에 80%가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무슨 얘기냐면 메모리도 천년만년 지금의 문법이 유지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저는 아주 강렬하게 지금 그런 트랜지션 시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랩탑이나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서버에 들어가던 메모리에서 네. 피처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로 바뀌는 트랜지션 그리고 피처폰에 들어가는 메모리에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로 바뀌는 트랜지션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게 네. 현재 그런 트랜지션의 초입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일본이 다시 되살아난다는 거냐?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게 마치 20년 전, 15년 전에 일본의 메모리 업계가 겪었던 어떻게 보면은 위기이자 기회가 지금 다시 재현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일본의 거인 같았던 메모리 메이커들이 했던 실수는 우리는 하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약간의 서로 좀 걱정도 있고 컨선도 있고 뭐 이제 약간의 흥분도 있고 네. 그리고 여러 기회들을 엿보고 있을 텐데 여기서 승부수를 걸어야 될 땐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저는 이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있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네. 돈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뭐 주주한테 어떻게 환원해 이 연구원들한테 얼마나 많이 줄까 이런 생각들만 하는데 네. 메모리 업계는 이렇게 수십조가 쌓이는 이 돈을 보통 같으면 다 주기적으로 집행하는 케이펙스에 썼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설비를 바꾸거나 뭐 업그레이드하거나 공정화지거나. 대량으로 만들거나 팹을 만들거나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네.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수수료 중에 일부는 지금 같은 이런 체질의 전환에 배정을 해야 돼요. 아예 훨씬 더 세상에 많은 문법이 바뀌고 있다. 진짜 그야말로 로직 반도체 전문가쟁이들을 전 세계에서 다 끌어모아서 연봉 100억씩 주고 여기 와서 우리 이거 할 거니까 제대로 해라. 구글에서 데리고 오고 AMD에서 데리고 오고 퀄컴에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 기존의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고 말씀하신 새로운 반도체가 새로 생기면 HBM 딱 그 중간 에이전트 AI 그리고 피지컬 AI에 적합한 메모리가 이제 나올 때가 됐고 지금의 메모리 솔루션은 아직 많이 부족하니 많이 부족하다. 요 공백 지점을 채우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요구가 될 것이고 지금 답답해서 내가 찬다고 해서 지금 구글이나 뭐 이런 퀄컴이나 AMD가 뭔가를 계속 쏟아내고 하려고 있는데 걔네들은 문제는 하드웨어를 안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그러면 로직 다이니까 뭐 로직 반도체니까 TSMC에서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TSMC는 메모리를 못 만들어요. 그렇죠. 메모리 업계 가서 보니까 메모리는 우리는 디램만 만들고 싶어요. 이러면 답답하죠. 답답하게. 그러면 이제 누굴 찾겠어요? 너네가 안 한다고?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사람 찾아야지. 마이크론에 가겠죠. 그렇죠. 마이크론에 가겠지. 그리고 마이크론도 만약 못한다 그러면 심지어 나냐한테 갈 겁니다. 나냐도 못한다 그런다? CXNT로 갈 거예요. 그렇겠죠. 계속 그러면 이제 이 언더독들한테 기회가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난냐예요. 난냐가 올해 슈퍼사이클을 맞아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올렸어요. 난냐가. 네. 물론 뭐 한익이나 삼성에 비하면 많이 그렇죠. 부족합니다. 네. 그렇지만 난냐가 지금 이런 슈퍼사이클을 올라타면 난냐도 생각이 많아지죠. 네. 우리는 어차피 물량으로 승부 못하잖아. 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질적으로 승부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우리 옆에는 TSMC가 있거든요. 먼저 치고 나가야지. 그리고 TSMC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왜 TSMC가 올해 실적은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 밀렸거든요. 그래서 대만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TSMC가 밀리다니. 아니 그 천하에 TSMC가 밀리다니. 네. 정말 메모리가 슈퍼사이기는 슈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대만에 있는 친구들하고 제가 얘기하면 왜 대만은 메모리를 안 할까?
왜 TSMC가 있는데 왜 TSMC 메모리 안 하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그 친구들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 시장이 이렇게 중요하고 앞으로 정말 이 에이전트 AI 그리고 메모리 센트릭한 AI가 중요하다면은 대만도 메모리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할 거고 국가적 차원에서 거기는 어차피 반도체를 가지고서 굉장히 국가가 똘똘 뭉치잖아요. 네. 산업과 정부와 학계가 똘똘 뭉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살 길 하나 찾아야 되니까 이제부터 메모리 하겠다. 난야를 얼굴마다 내세워서 TSMC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엔비디아가 요거를 아주 좋은 대항마로 쓸 겁니다.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삼성 하이닉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엔비디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네가 메모리를 잘 만들지만 여전히 로직 따위가 문제인 것 같아. 우리가 설계 참여할게. 이게 소설이 아니고요. 2027년 늦어도 2028년부터 HBM4 이게 좀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그렇죠. 4E 단계로 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페이즈 1이 있고 페이즈 2가 있는데 페이즈 1까지는 메모리 메이커들한테 맡길 때지만 페이즈 2로 가기 시작해서부터는 자기네들이 스펙을 또 올릴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걸 못 쫓아온다고 판단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설계할게. 근데 만약에 못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대만에 갈 겁니다. 이건 시나리오일 뿐이지만 충분히 지금 있을 법한 시나리오로 점점 진화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건건일촉이고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씀드린 까닭이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엔비디아의 눈 밖에 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렇죠. 뭐 당분간은 아무리 그렇죠. 뭐 없으니까.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질 거는 하지만 여전히 90에서 70%가 되는 수준이지 네. 뭐 90에서 30%가 되는 수준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엔비디아의 기준을 만족하는 건 필요해요. 네. 그렇지만 엔비디아만 만족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코어하고 메모리 사이의 유일한 다리는 엔비디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네. 뭐 NVLink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네. 이 NVLink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3테라바이트가 넘어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여기에 대해서 다리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지만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 저 메모리 업계들한테 통행증을 발급합니다. 네. 자기가 허락을 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못 견뎌하는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 혹은 칩 메이커들이 대항마를 만들었어요. NVLink라는 다리 하나만 있지 않고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UALink라는 다리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속도는 좀 떨어져요.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만 얘네들은 이 NVLink를 통하면은 딱 GPU, 그러니까 거의 이 엔비디아가 만든 GPU로만 딱 접근할 수 있는데 UALink라는 다리를 건너가면 약간 느리지만 모든 종류의 GPU와 NPU와 TPU에 다 접근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링크를 만들고 이거를 일종의 오픈 소스화 시키는 거예요. 오픈 규약화 시키는 거예요. 속도는 차근차근 빨라질 테니까. 그거 아십니까? 엔비디아가 NVLink를 만들 때 NVLink에 대해서 자세한 스펙은 숫자만 공개하지 이거에 대한 자세한 규약들은 그냥 너네가 칩을 갖고 오면 우리가 정해줄 거라고 하지 별로 공개하지 않아요. 근데 UALink는 처음부터 여러 회사들이 같이 집단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오픈 프로토콜을 따라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직 삼성은 확실하게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잠재적 참여자로 분류가 돼 있어요. 네. 한익은 아직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 UALink의 다리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네. 그럼 삼성이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우리가 어차피 코어로 건너가야 된다면 저기에다가 삼성식의 포장을 깔라고 그럴 겁니다. 다리 골조만 얘네가 만들어줘. 여기다가 아스팔트 내가 깔겠다. 그 아스팔트가 CXL입니다. CXL을 깔 거고 그러면은 지금 UALink가 가지고 있는 속도의 2배가 되니까 NVLink만큼의 속도는 아니지만 NVLink의 한 50에서 60%까지 속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이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한 구글, 뭐 메타 그리고 뭐 AMD, 뭐 아마존 같은 업체들 그리고 메모리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서로 눈치를 보면서 견제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복잡한 역학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구글의 터보컨트는 일종의 신호탄일 뿐 그리고 이거는 메모리 업계에 대해서는 아주 도전적인 기회가 된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저는 엔비디아가 완전 독주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밑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을 엔비디아가 혼자 다 만족시켜주기에는 물량이 너무 딸리기도 하고요. 그다음 그렇죠. 너무 비싸요. 비싸죠. 그리고 전력도 너무 많이 잡아요. 너무 많이 잡아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전력을 덜 잡아먹고 그다음에 좀 가격도 뭐 좀 착한 가격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할 때 막 한 달, 두 달, 뭐 심지어 1년씩 기다리지 않고 적어도 뭐 한 달 이내 할 수 있는 뭐 이런 공급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너무 현격하게 엔비디아의 이 기술 스펙들이 앞서가고 있었으니 다들 이제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 걸 쓰지만 트레이닝이 아니고 인퍼런스, 추론의 시대로 오게 되면 이제는 정말 에너지 효율 그리고 토큰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
토큰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와트. 이게 정말 중요한 스펙들이 되거든요.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 업체들이 나오고 근데 이 하드웨어 업체들이 혼자서 못 만드니 메모리 만드는 파트너와 같이 합작을 해서 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면 이 시장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사이클보다 훨씬 커진 사이클이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보통 이제 AI가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버블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되고. 다만 이제 이 버블이 안전하게 좀 유지가 되거나 꺼지더라도 충격이 없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돌파구들이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중에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이런 기업용 어떤 구독 모델이 훨씬 더 경제성을 갖는 수준으로 가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되고요. 이 인퍼런스 즉 추론을 하는 요 영역이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영역과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다들 뭐 어떤 이제 뭐 에이전트 AI다, 뭐 나 대신 뭐 KTX를 예매해 준다 이런 쪽으로만 좀 어떻게 보면 귀엽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에이전트 AI, 로봇에 들어가는 에이전트 AI, 그렇죠.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에이전트 AI,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에이전트 AI, 자율주행하는 농업용 트랙터에 들어가는 에이전트 AI.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공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그렇지만 인터넷 연결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혼자서 알아서 하는. 그래서 뭔가 여기에 적합한 시장이 점점 열릴 건데 여기에다가 그 비싸고 에너지 많이 잡아먹는 GPU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훨씬 간략화되고 훨씬 더 폼팩터 작아지고 훨씬 더 저렴해진 더 양산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이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 에이전트 AI든 뭐든 간에 이 AI의 버블이 크게 터지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시장에서 다 죽기 싫으면 결국 이 시장을 계속 떠받치기 위해서라도 돈이 벌릴 수 있는 영역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시장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메모리 병목이니 이 메모리 병목을 해결하는 것을 코어 설계자나 엔비링크 설계자가 아닌 메모리 설계자, 메모리 제작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앞으로의 메모리 업계가 한 번 더 지금 있을 이 트랜지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첩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삼전이나 하이닉스도 예를 들면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납품을 해본 적은 있을지언정 우리가 주체적으로 뭔가 나서서 해보는 걸 해보진 않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환경도 판이 잘 깔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뭐 작년에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에 지금 가장 대표적인 국책 과제로 계속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버린 AI죠. 그렇죠. 주권형 AI. 맞습니다. 근데 그 주권형 AI가 점점 어떤 개념으로 진화를 하고 있냐면 맨 처음에는 우리도 뭐 한국형 모델 만들어 보자. 한국형 뭐 그래서 독파모가 나왔죠. 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 그래서 뭐 독파모는 제 생각엔 아주 순항을 하고 있다 봅니다. 뭐 최근에 스탠포드 AI 보고서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그쵸. 모델 중에 한국 모델이 5개, 8개씩 뭐 언급이 되고 했었으니까요. 그건 그거대로 가지만 어느 단계로 진화를 하고 있냐면 모델만으로는 이제 불충분하다. 이 모델이 어딘가에는 적용이 돼야 된다. 그렇죠. AX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래서 산업에 AI가 들어가는 AX. 하나 더 나가요. 이 AI 모델 만드는 거, AI 모델 추론하는 거, AX 형태로 가는 에이전트 AI 이거 다 어디서 연산장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하. 이것도 우리 하면 좋지 않아? 우리 메모리 잘한다며. 근데 우리 GPU가 없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의 뭐 NPU나 뭐 DPU를 만드는 업체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풀스택이 된 거예요. 풀스택 AI까지 하는 게 진짜 소버린 AI다 라고 얘기가 나왔으니 정책적 환경은 깔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정부에서도 나라 차원에서도 우리와 많이 조달을 해주겠다. 우리도 뭔가 대표소서 키워주겠다라는 어떤 대략적인 분위기는 형성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 사람들이 찜찜해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대세는 정해졌다고 봅니다. 일로 가는 건 맞다. 뭐 이게 정말 저는 소버린 AI가 정말 중요해지는 영역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현상, 이 정책적 환경을 타고 지금 이 맨 밑바닥에서 연산 장치 이거를 우리가 굳이 이제 메모리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메모리 양사가 꽤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텐데 또 여기에 대해서 삼성하고 닉스의 입장이 좀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장 큰 차이는 닉스는 메모리만 하죠. 그렇죠. 근데 삼전은 특히 그쵸. DS 사업으로 해도 파운드리도 있죠. 시스템도 있고 자신의 칩도 만들어봤고 그렇죠. 엑시노스도 만들어봤고 엑시노스만 알려져 있습니다.만 삼성 내부에서도 NPU 그리고 뭐 이런 DPU 같은 거 LPU 같은 것들도 설계도 하고 만들어도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많이 쓰진 않았을 뿐이죠. 삼성에 제가 만약에 전략가다. 제가 삼성에서 이런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 페이즈 트랜지션 이 상위 전이 하는
이 국면을 거대한 쓰나미로 인식하지 않고 네. 거대한 파도 타기라고 볼 겁니다. 여기에 올라타야 된다. 왜냐하면 로직 다이 만드는데 삼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주 성숙한 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 4나노 공정 바로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1, 2년 후에 3나노 공정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양산에 들어가고 있는 2나노는 또 2년 후에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HBM4, HBM4E의 first page, HBM4E의 second page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지금 기술만으로. 여기에다가 삼성은 패키징도 해요. 그렇죠. i큐브, x큐브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도 하죠. 네. 심지어는 이 피지컬 AI가 돌아갈 수 있는 가전 제품까지 있어요. 네. 그렇죠. 모바일도 있고요. 그야말로 삼성판 풀 스택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문 제작형 뭐 어떤 반도체 솔루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삼성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제는 들어서. 삼성은 이걸 한꺼번에 다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삼성은 그리고 거의 나뉘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아직은 이게 협업이 될 만큼의 상호간에 같은 회사인데도 충분한 신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긴 해요. 그래서 전략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사 제도나 내부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네. 그야말로 다 갈아엎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큰 결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여력이 있을 때 네. 현금이 있을 때 네. 그리고 아직 똘똘한 엔지니어들이 있을 그렇죠. 때 그리고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아직은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 때 네. 질러야 될 땐 질러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일단은 삼성은 삼성판 이 메모리 파운드리를 스스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고객사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객사들이 반신반의하거든요. 너네 이거 우리가 주면은 또 우리 거 갖다 쓰는 거 아니야? 완전히 분기가 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네. 제일 밑바닥에 D램은 우리는 공통적으로 쓰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다음에 중간층에 수학적 이건 알고리즘 너는 이건 다 봤잖아. 이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거야. 맨 위에 FPGA부터는 우리는 모름 이건 우리 판은 우리 판대로 하겠지만 너네가 하는 거는 니네 FPGA를 들고 오면은 우리가 맞춰줄게. 그야말로 파운드를 해주겠다. 그래서 요거를 해주면 어느 정도 이제 고객사들한테 할 수 있고 그럼 고객사들이 너네 이거 트랙 레코드 있냐? 고객사들이 파운드리 접근할 때는 항상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트랙 레코드예요. 그렇죠. 네. 이거 누구 어느 회사 거 얼마나 물량 만들어 봤어요? 네. 얼마에 팔았어요? 이게 지금 시장 점유율 얼마예요? 트랙 레코드를 레퍼런스랑 항상 요구하는데 삼성은 엑시노스를 레퍼런스 보여주면 돼요. 아 그렇죠. 우리 스마트폰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노트 뭐 그때쯤 되면 10 정도 되겠죠. 10에 지금 이게 들어갔는데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만으로 지금 10시간씩 AI 뭐 에이전트 놀이를 해도 다 돼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스마트폰의 폼팩터에 맞춘 거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쪽은 우리가 얼마든지도 맞춰줄 수 있습니다. 다만 트랙 레코드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걸 얘기할 거예요. 1년에 2천만 대씩 팔리는 이 갤럭시 노트를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폴드를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되겠죠. 좀 삼성 전략이 그래서 충분히 투트랙으로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메모리는 메모리대로 또 같이 가는 거죠. 범용 메모리 필요한 데는 여전히 있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범용 메모리에서 꾸준히 캐시를 돌려야 돼요. 캐시카우를.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여기다 쏟아붓는 넣어야죠. 거죠. 네. 이게 삼성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닉스의 전략은 이거하고 많이 달라요. 네. 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어요. 그렇죠. 닉스는 아직까지는 시모스 공정을 자기네들이 하고 로직 다이까지 자기네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벌써 패키징부터 벌써 TSMC가 사고 있어요. TSMC의 코스를 가지고 하고 있죠. 그리고 HBM4E의 세컨드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외부에서 간섭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네. 이걸 디펜스할 수 있을 만한 자체적인 공정 기술력이 그때까지 어디선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이제 디펜스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무슨 얘기할 거냐? 오케이, 너네 좀 어차피 TSMC랑 패키징 거래하지 않냐? 네. TSMC 가서 로직 다이까지 아예 만들어. TSMC에 맡겨라. 그래서 너네는 그냥 D램만 공급해. 하청. 응. 그리고 D램 공급하고 패키징하고 요 로직 다이에서 로직 다이에 설계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못 만든다며. 그럼 로직 다이 만드는 거는 TSMC가 하세요. 그럼 TSMC의 의존도가 더 높아지죠. 그렇죠. 근데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 TSMC에다가 자기네 칩 맡겼다고 해서 구글이 뭐 나빠졌나요? 네. 아니죠. AMD가 자기네 CPU를 뭐 TSMC에서 뭐 TSMC 3나노 공정을 만든다고 해서 뭐 AMD의 위상이 나빠졌나요? 아니잖아요. 네. 닉스도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아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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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닉스 입장에서 우리가 좀 이것까지 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리고 우리가 그야말로 메모리 파운드리를 할 때 좀 더 고객사들한테 트랙 레코드를 줄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근데 닉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퍼스트 벤더야. 대체할 수 없는 퍼스트 벤더. 그렇죠. 이거는 네. 굉장히 상징적이죠. 맞습니다. 네. 다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일종의 그겁니다. 엔비디아의 퍼스트 벤더라는 것은 아주 훈장이 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되기도 해요. 네. 절대 엔비디아의 퍼스트 벤더라는 위치를 뛰어넘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UA 링크에 참여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참여 못하는 맞습니다. 거고. 네.
삼성은 막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막 이 고객사 저 고객사 만나면서 막 온갖 실험을 해볼 텐데 네. 닉슨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전 예언가가 아니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이거는 분명히 양사의 전략의 분기점을 뚜렷하게 만들어낼 것이고 네. 이 후과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의 AR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바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조금 드리자면 삼성이 잘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왜 말씀드리냐면 삼성은 사실 이것저것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HBM도 하이닉스에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파운드리도 TSMC에 한참 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저것 뭐 장점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이 저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여기서 더 내려갈 수는 없을 거라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삼성이 최근에 EUV 리서그래피 2세대 장비를 20대나 주문했어요. 20대나. 20대나. 뭐 대충 한 10조 정도 규모입니다. 닉스도 한 10대 정도 구문했고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EUV 리서그래피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TSMC입니다. 네. 그렇겠죠. 근데 대부분이 1세대예요. 좀 옛날이군요. 옛날 거. 옛날 건데 TSMC의 원래의 전통적인 어떤 관행은 절대 모험을 안 해요. 그래요. 충분히 검증이 된 장비를 최대한 끝까지 우려먹습니다. 아주 끝까지 우려먹어요. 그래서 트랜지스터 아키텍처 전환도 삼성이 먼저 이 3차원에 해당하는 3차원처럼 거의 보이는 이 게이트 어라운드 팻 저희가 보통 줄여서 GAA 팻이라고 부르죠. GAA 팻을 삼성이 먼저 전환했어요. 근데 TSMC는 GAA 팻 특허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일부러. 3나노까지는 핀패스로 버텼어요. 그리고 나서 2나노부터 어쩔 수 없이 GAA 팻으로 갔죠. TSMC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장비를 바꿀 때 바꾸더라도 최대한 이전 장비에서 노하우를 충분히 뽑아낸 다음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TSMC는 지금 2세대 장비의 보유대수로 보면 삼성한테 밀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2세대를 양산에다가 자기네들은 그렇게 빨리 적용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2세대에서 삼성이 어느 정도의 이제 이 양산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20대를 주문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EUV의 2세대에서 그래도 공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을 봤다는 뜻입니다. 네. 안 그러면은 20대씩 주문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겠죠. 뭐 조심스럽게 2세대씩 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좀 된다 싶으면 그 다음에 또 두 세대 그렇게 하게 할 텐데 20대를 한꺼번에 주문했다는 건 여기에 승부수를 걸었다는 뜻이고 네. 20대 중에 일부는 파운드리로 갈 것이지만 일부는 메모리로 갈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승부수가 통한다. 그럼 이제 2나노 다음부터는 나노자를 붙이지 않아요. 옹스트롬 공정이라고 옹스트롬 합니다. 공정. 옹스트롬은 참고로 10옹스트롬이 1나노미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6A 공정, 뭐 14A 공정, 그러면 1.6나노, 1.4나노 이런 게 되는 건데 그야말로 이제 옹스트롬 공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파운드리에서도 TSMC라고 그 천하의 TSMC라고 해도 이제는 수율을 장담을 못합니다. 네. 물론 뭐 TSMC가 노하우는 충분히 있을 거니까 뭐 갑자기 무너지고 그러진 않을 테지만 네. TSMC라 그래도 이제는 버티기가 어려운 기술적 난제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여기서는 그래서 누가 잘 수율을 뽑아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게 말이 되는 공정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공정을 필요로 하는 일부 정말 빅 가이들, 빅 커스터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삼성이 이것을 파운드리에서도 그렇지만 메모리, 특히 D램에서 지금 D1C까지 와 있는 공정을 D1D 심지어는 이제 D0 단계까지 가는 공정에서 먼저 치고 나간다 그러면 삼성은 이제 저점을 찍고 오를 가능성이 높죠. 하이닉스도 EUV를 샀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비슷하게 공정은 진행이 될 건데 하이닉스는 지금으로서는 이 EUV를 아마 D램 공정 위주로 많이 쓰게 될 것이고 아마 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최대한 로직에다가 활용을 해서 로직에서 하이닉스에 밀리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등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좀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죠. 네. 상상도 못한 세계가 지금 눈앞에 확 너무 펼쳐지는 바람에 저는 매우 머리가 혼란스럽기도 한데 그래서 기회와 위기가 그래서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앞으로도 엔비디아에 얼마나 많이 잘 공급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삼전이랑 하이닉스의 어떤 성과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네요. 물론 이 엔비디아의 지배력 자체가 약해지지는 않을 건데요. 그렇죠. 뭐 당분간 그렇지만 점점 시장 자체가 다변화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됐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언더독들이 올라온다든지 메모리 파운드리의 개념이 자꾸 나온다든지 그리고 공정이 점점 복잡해진다든지 그리고 점점 이
코어를 만드는 업체들이 자꾸 메모리로 옮겨온다든지 이런 변수들 예전에는 그냥 소설로만 생각했던 변수들인데 네. 이게 점점 현실로 오고 있다는 거. 이 터보 콘트는 딱 그 시작점이다. 시작점이자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 게임이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출발 증거다. 증거 자료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종의 트랜지션의 초입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네.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야, 이 터보 콘트에 3전 하이닉스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던 이 터보 콘트 기사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이 있을 쓰나미를 줄은. 쓰나미로 보지 말고 파도를 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당연히 타야죠. 네. 이거는 무조건 타야죠.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야 되고 저기에 올라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거는 그 휩쓸린다고 하더라도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더라도. 네, 그렇지만 다들 이제 이 해안가에서 모래만 줍던 아이한테 갑자기 그 파도를 타라 그러면은 네. 무섭죠. 겁이 나죠. 그런데 그렇긴 타야 하죠.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네. 그래도 삼성은 조금 타봤으니까. 패드를 들고 보드를 들고 바다로 나가야 될 시점이 된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20년 후에 중국의 어느 학자가 반도체 삼국지 중국판을 쓰면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2020년대까지 잘 나갔지라고 쓸까봐 걱정이에요. 너무 슬픈 얘기죠. 예, 제가 너무 반도체 슬프겠다. 삼국지 쓰면서 2000년대까지는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가 잘 나갔지라고 썼던 거하고 똑같이 쓸까봐 걱정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왜 자꾸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인데 왜 자꾸 초치는 얘기하십니까? 당신 쇼쟁입니까? 막 이런 얘기까지 듣는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이런 더 잘 일이- 나가야 된다. 네, 정말 아니 뭐 정말 특히 슈퍼사이클 때 조심해야 돼요. 일본 메모리 반도체들도 90년대 초중반 슈퍼사이클 타면서 그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 반도체는 한국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약간 얕잡아 봤어요. 그랬죠. 네. 그랬죠.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에 삼성이 최초로 일본보다 먼저 63메가 D램을 출시를 하면서 역전하니까 충격을 받았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그걸 큰 충격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까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은 자기네들이 더 앞서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전히 그 당시에는 일본의 내수 시장이 튼튼했고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큰 눈덩이가 될 줄 몰랐죠. 네. 그리고 뭐 다 그렇지만 돈 잘 벌고 있으면 사실 보조적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다들 왈가왈부합니다만 네. 지금 이렇게 거대한 이 수익은 사실은 이게 지갑을 스쳐가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유보를 하기에는 지금 너무 여유가 없다. 별로 시간이 없다. 물론 뭐 충분히 보상도 해야 되고 네. 당연히 R&D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 건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KPX로 투입이 될 것이냐. 이걸 그냥 예전처럼 관성에 의해서 여전히 그냥 좋은 장비 사고 그러니까 팬 많이 찍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뭔가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투자했으니까 그래도 할 만큼 했지 않냐. 네. 이렇게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매를 맞는 느낌이 나중에 이제 들 거라는 거죠. 10년 뒤에 일본권을 할 수 그렇죠. 있다. 네네. 그래서 저는 특히 그래서 뭐 그러면 우리나라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나라가 있냐? 뭐 대만이 당장 대체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중국도 결과적으로는 계속 메모리를 키울 수밖에 없고 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반도체 굴기 때문에 날리고 제가 이제 책을 썼는데 내일 나옵니다. 네.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이라는 책이 내일 나오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살짝 했어요. 뭐 중국은 이대로 가면은 중국판 삼성 나올 거고 중국판 하이닉스 나올 거고 중국판 ASML 나올 거고 중국판 TSMC 나와요. 이미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회사들이 쭉쭉 크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이나 지금 우리가 약간 얕잡아 보지 5년 후? 10년 후? 다르죠. 5년 전에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5년 전에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 코로나 때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의 뭐 그때 당시에도 물론 잘 나갔지만 한국의 배터리 3사가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의 점유율의 2배 정도였어요. 글로벌 점유율이. 맞습니다.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중국의 배터리 점유율이 80%예요. 글로벌. 한국 3사 다 합쳐도 20%밖에 안 돼요. 네. 불과 5년입니다. 불과 5년. 불과 5년입니다. 불과 5년. 물론 그건 이제 뒤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었던 그런 현상이라고 보지만 네. 반도체라고 안 그러겠냐는 거예요. 반도체 똑같죠. AI라고 안 그러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현상을 결코 우습게 볼 필요도 없고 가볍게 볼 필요도 없고 정말 그렇다고 너무 막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네. 그렇지만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좀 진짜 그 내부의 함의를 좀 들여다볼 필요 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그 책을 내신다고 하니까 또 중국에 좀 눈여겨볼 만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트렌드나 업체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이 지금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은 결국 EUV입니다. 그렇죠. 그 EUV 때문에 지금 10나노 이하에서 잘 진도가 안 나가요. 뭐 진도가 나가긴 하지만 양산 레벨로는 아직 안 나가요. 근데 EV 그 만들었다면서요? 대체할 수 있는. 만들지는 않았고요. 제가 직접 많이 이제 분석도 해보고 논문도 읽어보고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봤지만 그렇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는 이제는 맞다. 부품들이 대체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NVIDIA가 아니고 ASML이 이루고 있는 그 생태계는 사실 ASML은 EUV 장비의 제조사라기보다는 네. EUV 조립사죠. 장비의 조립사로 보는 게 맞는데 맞습니다. 물론 조립도 쉽진 않아요. 그렇죠. 엄청 어려워요. 예를 들면 자이츠 이런 거 있어요. 그렇지만 그 EUV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이 회사 하나하나들은 거의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네. 뭐 아까 짜이츠 말씀하셨는데 짜이츠도 그렇고 엑사이머도 그렇죠. 그리고 더 잘 안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이제 이름이 이상한데 트라이엄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아니고 트라이엄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거 저거 뭐죠? 이 트라이엄프는 일종의 영화로 따지면은 스타워즈 광선검 만드는 회사예요. 아. 엄청나게 강력한 레이저를 만드는데 아. CO2 레이저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쏩니다. 어디다가 굉장히 작은 주석방울에다가. 예. 그래서 그걸 순간적으로 기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EUV 레이저를 정확하게 반도체 기판에다가 옮기는 작업까지 이 장비 내에서 이루어지게 만든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여기 들어오는 협력사가 10,000개 정도 돼요. 만 개나 돼요. 그리고 ASML의 2세대 EUV 장비를 놓고 본다 그러면 부품이 18만 개에서 20만 개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회사가 10,000개 중에서 100개에서 150개인데요. 네. 뭐 100개라고 치면 그 중에 60%가 비상장 회사예요. 가족 회사예요. 가족 회사. 대를 이어서 가는 회사예요. 있는지도 모르는 회사도 있어요. 네. 이런 회사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연봉 많이 줄 테니까 됐고 가업인데 안 어떻게 되죠, 될 안 거예요? 되죠. 가업인데. 그런 것들을 중국에서 100% 흉내내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다만 중국 나름대로는 중국이 이제 이 미국이 어떻게 보면 통제하고 있는 영역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이 대안들이 솔직히 ASML이 지난 30년간 쌓은 이 기술의 해자를 넘을 거라 보진 않습니다. 저는 공학을 했으니까. 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면 그중에 하나하나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걸린 게 생각보다 혁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이미 이 다양한 산업의 역사에서 이러한 디스럽션, 파회적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미 역사에서 많이 봤어요. 네. 중국은 이러한 파회적 혁신의 시도를 다른 나라들이 한두 번 할 때 20번, 30번씩 했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사람을 동원해서 자본을 동원해서 정부의 명령이 있어서 지방 정부들이 경쟁을 해서 온갖 채널을 통해서 남들이 10년 걸려 할 일을 얘네들은 1, 2년 만에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ASML이 30년 걸렸다고 그랬죠. 중국은 5년 내로 할 수도 있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아직 뭐 예를 들어서 기술 수준을 아주 그냥 아주 러프하게 표현한다면 1세대 EUV 장비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ASML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은 한 12 정도로 봅니다. 저는. 아직 멀었네요. 8분의 1 정도. 네. 그런데 8분의 1이 나온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진짜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온 거예요. 10%를 넘어갔다는 거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핵심적으로 봤던 게 광원이었는데 네. 광원 기술을 어쨌든 만들어냈어요. 이 광원의 지금 문제는 너무 파워가 약해서 네. ASML이 보통 지금 만들어내는 게 1분당 100장 정도를 찍을 수 있는 수준까지 왔는데요. 웨이퍼를. 지금 중국산 광원을 쓰면 1분당 한두 장. 네. 그러니까 양산에는 절대 적합하지 않아요. 그렇죠. 적합하지. 근데 ASML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뭔가 0에서 1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1에서 100을 만드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간의 문제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데 지금 유를 만든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기술 수준 낮다고 마냥 무시할 건 아니야. 너무 오버 에스티메이트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그렇지만 너무 언더 에스티메이트 하는 건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중국 이야기는 교수님의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에 다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훨씬 내밀한 이야기가 거기 네, 들어 그렇죠. 있으니 네. 꼭 많이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그 책도 죄송합니다. 궁금하네요. 네. 하여튼 중국이 생각보다 좀 빨리 크고 있고 우리는 이제 분기점을 맞았고 그런 기회 파도에 좀 타야 된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한번 1,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5년 후에는 뭐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방향이 뭐 됐을 것 같고. 그렇군요. 하여튼 오늘 원래는 터보콘트의 어떤 기술인지만 알려고 했었는데 듣다 보니까 요거는 큰일 날 큰일. 제가 너무 주제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진짜 정말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근데 저는 두 회사 모두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막
막 방심하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요. 이미 그리고 메모리에 여러 겨울을 겪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학습 효과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저런 식의 흥망성쇠를 겪었는지도 잘 알고 있고. 네. 그래서 분명히 전략가들이 잘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라 봅니다만 또 외부에서 이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리 함정을 좀 제거해 준다는 차원에서 네. 뭐 이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못되라고 막 저주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야말로 좀 미리미리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전방에 공사 중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터보컨트로 그냥 단편적으로 볼 건 아니다. 단편적으로 볼 건 예. 아니다. 아주 중요한 함의가 있는 기술이다. 네. 그리고 메모리 위주의 어떤 새로운 맞춤형 거대한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 네, 라는 말씀. 우리가 그렇습니다. 선점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교수님의 책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에서 또 더 내밀하게 읽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